들리세요? 네. 이거 없어도 되겠죠? 예.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중앙에 기자한테서. 주말에 기사를 써야 되는데 돼지고기에 대해서 쓰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의 첫 번째가 이 닭고기, 소고기는 그 증가폭이 커지는데 돼지고기는 왜 둔화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이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내용이 오늘 강의에 나올 겁니다. 안 들리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저희 제목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군대에서 공을 찰 때 공만 쫓아다니시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 프랜차이즈를 하실 정도로 되게 유명하다라는 집들을 먼저 하시면 이미 늦어요. 유명해질 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양돈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썼던 책은 사실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책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좀 전혀 다른 시각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양돈 산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쓸 때 기본적인 건 저 철학을 가지고 왔어요. 역사는 하나의 무기고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양돈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지만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발달은 저거였어요. 한교익 선생의 어떤 발언. 삼겹살을 먹기 시작한 게 수출 잔여율이었다. 대한민국의 양돈 산업은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그 발전을 산업화시킨 거다. 근데 사실은 저 자신도 30년, 딱 올해로 30년을 돼지고기 장사를 했는데 90년도 했고 학교를 다닌 거랑 40년이 되는데 언제부터 삼겹살을 우리가 왜 먹기 시작했는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더 질문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과연 뭐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었나? 1970년대, 70년 전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70년대에 과연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양돈산을 발달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아무런 자료가 없었어요. 정말 수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수출에 대한 소사도 하나 정리된 게 없고 뭐 협회가 생긴 지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70년대 자료 어딨냐 하니까 월간 양계에 있어요. 양돈 잡지가 없었어요. 70년대 초반에 다 양계지들이 나온 잡지 속에 돼지고기 얘기가 좀 들어갈 정도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정리한 책이 지금 대한민국 산업사 그 다음에 나올 삼겹살의 시작 정도 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선의 돼지는 20kg, 30kg밖에 안 됐습니다. 저 돼지의 주 목적은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 돼지가 가축화된 이유, 닭과 돼지가 가축화된 이유가 재밌는 게 청소동물입니다. 인과 부산물을 먹는 청소동물의 기능이 강했고 그 조선시대, 그 일제강점기의 책들을 보면 돼지는 체비동물이에요. 비료를 만들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소가 그 부엉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다 했는데 소가 없는 가난한 농가나 소를 키울 수 없는 산악 지역의 농가에서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지배돼지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보면 산악 지역.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데서 돼지고기를 많이 키웠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기 시작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닭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삼겹살만 먹는 게 아니고 삼겹살은 지방이 30%가 넘어가요. 튀김이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치킨도 튀김이죠. 일본 사람들이 먹는 돈가스도 튀김이죠. 일본 사람들은 돈가스 1920년대부터 먹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잘 먹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튀김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삼겹살이 주식이 아닙니다. 밥으로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술안주지. 치킨 주식으로 먹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주식 아니고 간식이나 야식이에요. 그럼 아직까지도 이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주식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남아는 보시면 베트남에 가면 전부 다 밥하고 같이 먹고 주식화되어 있잖아요. 치킨이.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치킨이
닭고기나 돼지고기가 주식화되지 않은 건 우리가 그만큼 먹었던 역사가 짧다는 겁니다. 저희가 연구한 결과로는 1920년대에 늦은 교배시켜요, 돼지를. 버크셔를 가져와서. 그리고 재밌는 게 네이버 지금 검색해 보시면 1903년에 우리나라에 서양종 돼지가 제일 먼저 들어왔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885년에 가지고 들어와요. 농무 목축 시험장이 있었고 미국에서 돼지 8마리가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1903년으로 알고 있냐? 1944년에 조선농업상가 이런 책이 하나 나와요. 그 조선농업협회인가 학회에서 거기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요크셔가 1903년에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교과서에서 다 그렇게 배웠어요. 축사락을 배우고. 그리고 근데 왜 농무 목축 시험장이라는 그 역사적 그 농업 기구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지금의 농전기능청 역할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에 대한 기록은 1967년도에 논문에 처음 발표가 됩니다. 그게 사학과 논문에 발표가 돼. 그게 축산적으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아직까지도 다 안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근대 축산이 시작이 언제냐? 농촌진흥청은 아직도 2003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885년입니다. 그게 그 20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민족의 자긍심 이런 것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연구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고려 초기에 우리는 불교 국가가 돼서 고기를 안 먹었다, 육식을 금했다. 그래서 석궁이가 1100년대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도축을 할 때 돼지를 산채로 던지더라.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도축도 할 줄 모르는 민족이고 몽고가 침입해 들어와서 그때부터 도축 기술을 배웠다. 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책에도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석궁이 쓴 고려도경을 보면요. 이자겸 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자겸이 권력자였거든요. 근데 그 이자겸이 생일날 고기를 수만 걸 선물을 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선물을 한다는 건 귀한 걸 선물하고 비싼 걸 선물할 거 아닙니까? 같은 시기에 어떤 권력자의 집에 고기가 선물되는데 그 고기를 못 먹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걸 저는 그렇게 봐요. 약간의 일본 쪽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희 민족은 왜 일본 아이들은 1871년에 고기를 다시 먹기 시작했으니까 1200년대 안 먹고 우리가 또 고기 먹는 역사가 강했잖아요. 일제강점기 일본 아이들 메이지 유신 시작하면서 고기를 많이 먹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고기를 우리가 더 잘 먹어. 조선 사람이. 그럼 얼마나 열등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아이들보다 체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우리의 어떤 민족시대 이런 걸 누르기 위해서 너희는 고기 먹는 것도 몽고한테 침략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지배를 당했으니까 몽고 간섭기에 침략자한테 배웠다. 그 밖에 모든 것도 지금 일본에서 배워라.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음식학 초창기의 학자들이 죄송하지만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많아요. 일본 자료를 근거로. 더 심하게 얘기하면 1950년도에 전쟁 터지고 부잣집 자제분들 다 일본으로 도망가셨어. 유학 가셨어. 그때 출신 분 있으세요. 여기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역사 속에서 고기를 배운 적에 고려시대 때 고기를 못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민족이 고기를 연구하다 보면 한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구려의 유목민족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600년에 우경을 시작하고 수작을 하면 논농사를 지으면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의 힘을 빌리고 소의 힘을 빌리자마자 소고기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왜? 농사 역으로 써야 되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인도는 같은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에 의해서 소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소고기를 먹었어요. 소를 묻어뒀다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은 소가 10년이 지나고 15년, 7년, 8년이 지났을 때 그가 죽으면 그 소를 묻어서 묘지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어딘가에 소의 무덤이 있다. 이런 역사적 한두 건은 있어요. 근데 소를 집단적으로 묻지 않았다면 그 죽은 소는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평균 7년 정도 7년이 되면 잡아먹었던 기록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 500도 잡아먹었다 그러면 100만 두, 50만 대에서 100만 두의 소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기를 먹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래도 소는 역사가 좀 있어요. 근데 돼지는 역사가 없어. 그게 왜 그러냐?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는 한양에 조선시대 때 24개 현방이 있었고
뭐 송룡관대 반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의 요리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소고기를 팔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저육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선시대 3개밖에 없었다고 돼 있어요. 후기에 가서는 80개씩 늘지만 그럼 뭐냐? 돼지는 소는 철저하게 정부의 통제에서 움직였고 분명히 거래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먹을 수는 없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돼지는 모든 역사가 희범자하고 여인에 대해서 기록에 인색합니다. 돼지는 어떻게 보면 1960년대까지도 그 농가에서 어머니들이 키우는 부업이에요. 우리가 산업화됐다고 해니까 호당 사육두수가 한 1.2도, 2.3도가 넘어가기 시작한 게 7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사의 그 조선부터 아니 고구려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돼지는 1960년대까지도 여인에 의해서 부업적으로 키워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먹은 것도 왜? 그냥 마을에서 잡아서 같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 그리고 요리법도 보시면 그 음식 DB방인가요? 음식 DB방은 그 안동지방의 양반가에서 요리를 하는 걸 보면 돼지고기 요리는 2개밖에 없고 개고기 요리는 10개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경도 지방의 어떤 양반가를 역사서가 만약에 있다면 그 집은 아마 돼지고기를 10개 먹고 소고기 요리, 개고기 요리가 2개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북 쪽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별로 안 먹었어요. 그 기록은 1909년에 조선 일제강점을 하면서 처음으로 통계를 권합니다. 그때 이제 인구 1000명당 돼지 사육수를 보면 이북 쪽이 이남 쪽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럼 2배를 더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변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931년에 그 세겹살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30kg짜리 돼지는 삼겹살이 없습니다. 그냥 배바지살입니다. 일제가 1903년에 요크셔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급시킨 거는 버크셔예요.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버크셔를 보급한 게 1920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가쯤 되면 버크셔랑 우리나라 제리돼지랑 그 교잡을의 늦은교배가 된 돼지가 한 20-30% 숫자가 돼요. 1943년, 42년도 자료에 70%까지 갑니다. 늦은교배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배된 버크셔 종에서 삼겹살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겹살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건 1931년이면 그러니까 1920년대 이전 농담처럼 유관순 누나는 삼겹살을 못 드셨어요. 이건 뭐냐 저의 간략한 주장이고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조선의 제대돼지는 삼겹살이 형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허연 대바지살이었을 거예요. 아까 분명히 구축두수가 사육두수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돼지고기를 소고기보다 더 먹기 시작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60년대만 해도 그 숫자가 같아요. 심지어 40년대는 소가 더 많아요. 170만 도까지 키웠어요. 우리가 소를. 엄청난 숫자인데 이건 남북한 통계 자료로.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근데 지금은 한 300만 도밖에 없고 돼지는 1000만 도가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산업화의 속도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우 산업은 산업화된 걸 90년대 정도로 봐야 되고 그 돼지는 70년대, 80년대로 봐요. 한 20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닭도 한 10년, 닭도 돼지보다 더 빠르고 그런 식으로 축동 간의 산업화의 속도가 다릅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고 지금은 돼지를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는 북한에서 한 300만 도 키우더라고요. 200만 도, 300만 도. 재밌는 거는 북한이 지금 200만 도, 300만 도밖에 못 키우지만 놀라운 거는 어디 갔어? 요 시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 북한이 돼지가 더 많았어요. 걔네는 500만 도까지 키우고 있다가 그게 줄어요. 그래서 200만 도 지금 한 300만 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 북한은 토끼를 더 많이 키워요. 토끼를 스스로 우리보다 엄청나게 키워. 그러니까 토끼고기 훨씬 많이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로 소고기를 더 좋아한다는 근거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21년에 경성구, 지금의 서울의 인구, 1인당 소비량이 380량. 그러면 계산을 킬로그램 단위로 계산하니까 14.25kg예요. 엄청, 지금 11kg밖에 소고기 안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소고기를 더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한 7kg 정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2배로 더 먹는 1920년대까지.
저희가 돼지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한 건 해방 이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일제 강점기 저거는 21년 초반이잖아요. 한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후부터 돼지고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먹으라고 그러고 일본이 수탈해가는 소의 이출 인구가 훨씬 많아집니다. 일제 강점기에 그 35년 동안 150만 대의 소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소들이. 그리고 현대에서 이게 이제 1948년 3월 5일자인데 해방이 딱 되고 38선이 거의 거지니까 남쪽에 소가 50만 도밖에 없어. 근데 한 해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소가 30만 도야. 근데 그 당시에 인구가 1년 도축 두수가 남한에서 한 20만 도를 잡아먹어요. 3년만 열심히 잡아먹으면 소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농사를 짓고 쌀을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소 먹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돼지하고 닭고기를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뭐 책에도 장려가 나오고 1950년대 양동산업은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지금 돼지를 어디 키워요? 농촌에서 키우죠? 1950년대 돼지를 도시 근교에서 키웠어요. 아니면 도시 내에서 키웠어요. 서울시 내에서 키웠어요. 왜? 그 잔반을 공급하고 잔반이 주사료인데 잔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농촌은 없었기 때문에 도시 주변에서 그 잔반을 구하기 쉬운데 분부대 지역 뭐 이런 데서 주로 돼지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1950년대는 지금의 포천 쪽 이런 데 군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잔반 돼지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서 양돈이 생기면 뭐 이렇게 질병이나 이런 게 계속 발생하는 게 워낙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니까 질병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양돈장이 있었던 곳도 포천입니다. 에보라 여기 자연생은 전에 1960년대. 그리고 뭐 76년에 경제가 너무 좋아. 우리가 막 500불 달성을 하고 수출 500, 국민소득 500불 달성하니까 너무 고기를 열심히 먹어, 소고기를. 근데 소는 문제가 뭐냐니까 공급량에 한계가 있어요. 1년에 한 마리밖에 못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 값이 무진장이 뛰어오르는 거예요. 지금 같으시면 젊은 분들 수입하면 되지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그 소를 수입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야. 78년인가 처음으로 수입됐을 거예요. 뉴질랜드인가 호주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 수출이 자유롭지 않았을 시절에 자급자족을 해야 될 시절에 소고기는 한계가 딱 부딪힌 거예요. 그게 76년 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8년도부터 수출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국내 공급에 집중해서 84년까지 돼지고기를 국내에서만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5년, 86년부터 다시 수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대단히 산업화가 발전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보시면 1인당 소비량인데 돼지고기의 비율이 1960년대는 60%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 60%대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70년대 와서는 40%대로 줄어요. 소고기가 30% 늘어요. 제가 얘기한 그 다음에 보세요. 현대에 와서 지금 2016년에 이게 다시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8, 90대까지 2090년도부터 계속 50%대를 유지하다가 이건 뭐냐? 소고기를 먹는 비율이 점점 돼지고기를 먹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 숫자가. 그럼 뭐냐? 이상하게 지금은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2배로 더 먹는데 하는데 나중에 보면 소고기가 만만치 않게 쫓아오는데 할 거예요. 물론 그건 한우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소고기를 훨씬 더 좋아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그 메뉴 제한이 들게 있는 거지. 그냥 삼겹살만 먹어라.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삼겹살을 먹었어. 그래서 93년도 정도 되니까 냄새 없는 돼지고기 도드람 포크 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도중은 92년도에 처음으로 그 식용유통 님포크가 처음이에요. 하이포크나 이런 게 아니고 식용유통이 피리나 사료랑 재료를 해서 만든 님포크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이제 소위 브랜드 도중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의 컨셉은 얼리지 않은 돼지고기, 그 다음 냄새 없는 돼지고기, 그 다음에 삼겹살을 삼겹살로, 목살을 목살로. 그 당시에 스펙이 다 붙어 있었어요. 목살하고 앞전지하고 붙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로 떼어내는 것 정도가 마케팅 컨셉이었어요. 그게 거의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역사 이후에, 그러니까 1920년대라고 봐요, 저는. 1920년대 이후에 그 일제강점기에 돼지를 키워라 장려하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건 뭐야? 돼지고기 역할은 값싼 육류의 공급이에요. 왜? 값싼 육류가 필요한 거는 그거지. 일제강점기까지 남한에서 우리는 수출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값싼 노동력을 인건비를 유지해야지만 산업화 시킬 수 있는데 육류값이 비싸지면 산업화가 안 됩니다.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70년대까지 자료를 보면 수출하다가 추석 때 되면 수출 안 해요. 그리고 구정 때 되면 수출 안 해요. 돼지고기를. 왜?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수출을 통제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돼지의 역할은 지금까지 적어도 2018년까지 아니 지금도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값싼 원료 생산성 좋게 만들어서 니들이 그냥 물가 안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배고픔의 시대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탐식, 맛을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야. 그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내산 돼지고기 맛 없잖아. 이베리코가 더 좋잖아. 전 세계를 가지면서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고 우리 돼지고기는 맛없어. 니네 이베리코가 좋아. 뭐 스페인 돼지가 좋아. 뭐 헝가리 망가리츠가 좋아.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돼지는 누가 굽죠? 손님이 구워. 여러분들이 구우세요. 여러분들은 셰프이 아니에요. 이태리 가서 고기를 드시잖아요. 아니 스페인 가서 그 이베리코를 드시잖아요. 이베리코는 누가 구워요? 셰프가 구워요. 서양의 모든 요리들은 불을 쓰는 게 다릅니다. 우리처럼 단순하게 직화를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오븐기도 쓰고 여러 가지 요리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가장 맛있게 만들어내는 법이 있고 우리는 그냥 아직까지도 옥리 숯불에 그것도 뭐 개급장 어린 놈이 굽기 시작하니까 고기가 맛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돼지고기가 맛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 양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돼지 맛없는 우리 돼지 잘 키운 돼지는 미국 돼지 잘 키운 거나 스페인 돼지 잘 키운 것만큼 맛있어요. 심지어 이베리코 돼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제주 돼지 모두 한 18개월짜리 키우시면요 똑같은 맛 나올 거예요. 몰라 아무도 안 키워보는데 누가 돼지 모두 한 18개월만 키워봤으면 그러면 맛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모던 맛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베리코는 18개월 키우면 밤돼지는 다 모던이겠죠? 일산했을 거 아니야. 8개월 되면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라는 게 뭐야? 산업 속에서 한돈이라는 포지셔닝에 고급육이라는 포지셔닝에 한 번도 수익률이 들어와 본 적이 없어. 근데 요번에 딱 이베리코가 들어오니까 놀라신 거야. 그리고 정말 2018년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돼지고기가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1970년대, 60년대생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쌀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연도가? 우리가 100% 자급자족을 시작했다라는 연도가 76년이에요, 정확하게. 그 전에는 보릿고기가 있었어요. 역사가 짧은 역사 속에 보릿고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쌀이 남아돈다고 얘기하는데 50년 전에는 40년 전에는 쌀이 없었어. 그걸 자급하고 그 쌀 자급이 국가의 목표가 됐던 게 76년이에요. 근데 돼지고기는 여태까지 없어서 못 먹는 고기야. 그냥 있으면 먹고 남이 사주면 잘 먹고 내 돈으로 내도 싼 거 먹을 수 있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야? 넘쳐나니까 맛있는 걸 골라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양돈 산업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대한민국 농장이야. 천만도 키우고 있는 단일 농장. 그거 뭐야? 같은 품종에, 같은 사료 레시피에, 같은 농가 본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같은 모습이에요. 이건 뭐냐? 자, 보세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경영을 할 때 농업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썼습니다. 바나나면 바나나, 커피면 커피 하나만 키우고 사탕수수 하나만 키웠어요. 그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쌀 공급지였어요. 대만하고 우리가 쌀의 공급지입니다. 일본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35년도만큼 쌀을 먹는 게 1955년이에요. 10년 동안 쌀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라면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가 조선시대 때 쌀을 이렇게 단일 품종을 많이 키웠냐? 아니에요. 심지어 한우가 지금 무슨 색깔? 노란색? 다른 색깔 하나 보신 적 없죠? 한우가 지금 딱 4종류가 있어요. 칙소, 흑소, 누렁이 한우가 백소라는 게 있더라. 그 백소를 본 적이 없어요. 일본에 소가 몇 종류 있는지 아세요? 161종 있습니다. 걔네는 촌마다 소가 다 달라요. 그리고 품종을 그렇게 가져가요. 근데 우리는 노란 소 하나,
쌀. 이거 봐요. 한국 자체, 조선반도 자체가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방 이후에도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야. 왜? 개발 독재 기간에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먹거리를 공급해야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참식을 하고 싶어 먹고 싶은 걸 찾는데 우리는 맛있는 게 없어. 비싼 농산물이 없어. 여기서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이나 방향을 못 잡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의 농업의 형태나 농업 철학, 농업 정책 이런 방향들이 전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언제 두고 있냐? 저쪽에 1903년도인가? 1906년인가에 건원모범단이 생겼어요. 그때 시절부터 그냥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바뀌고 박정희 정부가 생기고 뭐 전두환 정부가 생기고 정부가 바뀌고 박근혜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왔지만 별로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농업의 정책에 대해서 심지어 운동권 아이들도 공부 안 했으니까. 80년대 운동권들 공부한 건 노동 문제지 농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부 안 했습니다. 70년대 운동권보다 훨씬 더 공부에 확실히 적어요. 학생은.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성장의 발전이 저성장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없어서 못 먹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안 했어요. 디테일한 고민들을. 보세요. 하루가 고품격 전략에 쓰던 때가 한 74년, 94년 이럴 때인데 경제 성장률이 7.7%대예요. 지금은 2.3%, 2.몇 프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야? 저는 9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못해도 4년제만 나오면 취업이 됐어. 그것도 롯데그룹에 취업을 했어. 자랑이 아니야. 그 시절엔 그냥 대충 와서 면접 볼 때 개인지만 하는 건 다 붙여줬어. 지금요, 스펙터가 공부 열심히 해도 취업을 못해요. 젊은 친구한테 우리가 미안한 거예요. 기껏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했는데 그래도 삼겹살에 소주를 매일 먹고 살았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것도 하기가 싫고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경제가 저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제가 저성장이 됐다는 게 산업 구조가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리만 브라더스가 2008년에 사태가 터지고 아까 처음에 일강 때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 소비 사회가 된 겁니다. 가치 소비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 딱 하나예요. 커피를 하루에 5잔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아무 커피숍이나 가서 커피 드세요. 그죠? 5잔을 하루에 먹는데 5잔 다 먹으면 한 3잔을 먹으니까 아무 데나 그러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을 그냥 가서 먹어. 근데 여러분들이 딱 한 달에 한 잔만의 커피, 이 돈은 다른 데 못 써. 커피만 사 먹어라. 그럼 어떠시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가장 먹고 싶은 브랜드의 커피숍을 찾아가거나 가다가 만나면 꼭 먹을 거예요. 그죠? 이게 가치 소비예요. 커피 한 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과거에 그냥 뭐 5잔씩 먹고 누가 사주면 먹고 막 먹을 수 있을 때 매일같이 삼겹살 먹을 수 있을 때는 아니 소고기 먹을 수 있을 때는 맛없어도 대충 먹어. 다음에 또 좋은 거 먹으면 되지. 이 집 아니면 다음 집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뭐야?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서 먹는데 맛없으면 절대 안 삽니다. 식당 다 망해요. 그게 가치 소비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있잖아. 마트에서 도드람 포크를 샀어. 도드람 포크가 맛없어. 아니 도드람 포크가 맛있는지 하이포크가 맛있는지 고민을 해.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은. 왜? 할인 행사 하는 것만 사서 먹었으니까. 브랜드의 가치가 없었어요 지금. 근데 이제는 먹고 맛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가 됐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 그런 어떤 사고가 사회적 전체가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고픔의 시대가 탐식의 시대가 나는 배고픔의 시대가 탐식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식 가격에 대한 욕구가 커요. 이게 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 아까 허 박사님도 설명을 할 적에 뭐 휘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앞서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멈춰있는 것도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뒤로 가는 것도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태극기 부대도 라이프 스타일.